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제가 월요일에는 2%의 경제TV 그렇죠. 하느라고 오늘 예. 또 처음 뵙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고요. 예, 저야말로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 먼저 살펴봐 주시죠.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어요. 러시아의 네.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가 계속 증시를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반대로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세로 출발한 뒤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상승폭을 좀 확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0.16% 오른 2703.52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1.63% 올랐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했고 기관도 이틀 연속 순매도를 하긴 했는데 개인이 한 4,300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네.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그리고 개인은 순매도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변동성이 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계속 들썩이고 있는데요. 1월 말쯤에는 비트코인이 한 4,30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한 5,30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예상보다 좀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의 금융자산이 상당 부분 동결이 되면서 경제가 휘청이고 있고요. 네. 루브라 가치가 폭락하고 증권 시장을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국가 부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재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린 거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도 제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러시아 경제에는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겠고요. 가상자산 가격도 크게 떨어지게 되겠죠. 언제나 그랬듯이 일반적인 자산보다는 위험성이 훨씬 더 큰 가상자산이니까 투자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월에 산업 생산 지수 이게 발표됐는데 어떤 식으로 좀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1월에 모든 산업 생산 지수가 한 달 전보다 0.3% 감소했어요. 이게 지난해 7월에 0.8% 줄어든 적이 있는데 이후로 최대폭 감소고요. 일단 배경을 보면은 주식 같은 금융 거래가 줄었고 정부의 규제가 겹치면서 금융과 보험 생산이 줄었습니다. 네. 또 과학과 기술 생산도 줄었고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게 소매 판매액 지수인데 이것도 1.9% 줄었습니다. 2020년 7월 이후에 최대 감소폭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 생산 그리고 소비가 동반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1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반 감소한 겁니다.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입차 판매가 줄었고요. 내수 차량 생산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생산이 줄면서 승용차를 포함한 내구재 판매가 6% 크게 줄었고요. 또 1월에 낮 기온이 예년보다 높은 편이었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의복 같은 준내구재 판매도 크게 줄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소비가 2.2% 크게 늘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월에 줄어든 건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이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실제로 크게 감소한 거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말이겠네요. 네, 정부는 그쪽에다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 1월에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 수준이 괜찮았는데도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가 1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경기 회복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네. 여러 위험 요인이 있지만 생산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크죠. 지금 일단은 오미크론 변이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포감이 커지면은 내수 소비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앞서도 말씀드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금 국제유가가 한 $100 넘었는데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더 자극할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서 앵커님 지금 월급이 한 2% 정도 이번 달 월급이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좋네요. 그렇죠. 네. 물가가 4%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네. 이걸 실질소득이라 그러는데 모든 경제 지표에서 실질이 들어가면은 물가를 포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꼴이니까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원유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일상생활에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니까
온갖 측면에서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무역에도 당연히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고요. 네. 홍 부총리도 그 페이스북 글에서 각별한 경각심과 긴장감이 요구된다고 글을 올리셨는데요. 오랜만에 좀 공감이 되는 글을 올리시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월의 지수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 소식이 좀 흥미로워요. 고가 아파트의 이상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고가 기준이 9억 원으로 보거든요. 네. 이 주택 거래 가운데서 이상 거래 7,780건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돼서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다고 해요. 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편법으로 증여한 것이 의심되는 사례가 2,000여 건 정도로 대부분이었고요.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거나 용도와 다르게 대출금을 사용하거나 업다운 계약서 작성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편법 증여 의심 사례를 보면은 가장 규모가 큰 게 서울 용산구에서 있었는데요. 30대가 용산에 있는 한 아파트를 77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잖아요. 네. 여기에 12억 5천만 원 출처는 소명을 했는데 나머지는 제대로 납득되는 설명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거의 50억, 60억 그렇죠. 되는 돈이 지금 65억 원이죠. 아, 그러네요. 네. 제가 빼기를 잘 못해서. 예, 네. 그거를 설명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정부는 이 사안을 국세청에다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네. 또 다른 20대도 있었는데요. 서울 아파트를 11억 원에 사면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이 파는 사람의 빚을 자기가 대신 갚겠다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는 이 사람의 부친이 돈을 갚기로 계약을 한 거고 그렇군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인수한 20대는 빚을 갚을 능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관계 부처에다가 자료를 넘긴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고액 고가주택의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역은 사실 많은 고가주택이 밀집한 곳들에 그렇죠. 집중돼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고가주택 하면 생각나는 곳이 역시 강남 당연히 4구, 네. 강남이죠. 강남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성동구, 분당구, 송파구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는 40대, 50대, 20대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미성년자가 2건 있었어요. 어머. 이 미성년자 사례를 보니까 네. 먼저 한 사례는 17살 청소년인데요. 14억 원을 부모에게 편법으로 증여받아서 고가 주택을 사들인 정황이 포착이 됐고요. 네. 5살짜리도 있었습니다. 5살이요? 예. 조부모가 한 5억 원 정도를 편법 증여한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거래 신고 내용을 계속 점검해서 이상 거래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17살, 5살 사례까지 그렇죠. 살펴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산 주택을 보니까 가격도 상당히 높은 주택들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벌고 있는데 조금 허무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돈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주는 일은 좀 속은 쓰려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절차 그리고 특히 세금 문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불안했던 건 물론 정부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이런 투기성, 편법성 거래들도 상당히 시장에다가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법은 법이 아니고 위법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조프로의 경제TV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